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메타 플랫폼즈의 2026년 2분기 실적이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시간외 거래 마감 가격은 정규장 종가보다 7% 넘게 낮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한때 10% 안팎까지 밀린 순간도 있었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을 넘겼는데 시간외에서는 7% 넘게 팔렸습니다. 이유는 실적표 맨 위 두 줄이 아니라 아래쪽 몇 줄에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 회사는 사실상 광고 회사 한 덩어리입니다. 2분기 앱 패밀리 매출은 603억 7천만 달러였고 그중 광고가 593억 6,300만 달러입니다. 전체 매출의 97% 이상이 광고 한 줄에서 나옵니다. 리얼리티 랩스 매출은 4억 3,100만 달러, 전년 대비 16% 성장인데 영업 손실은 46억 1,900만 달러입니다. 매출의 10배가 넘는 돈을 매 분기 태우는 구조입니다. 이 적자는 1년 전 같은 분기 손실 45억 3천만 달러와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오늘 새벽 5시에 미국 정규장이 마감됐고 메타의 종가는 585달러 61센트였습니다. 전날보다 마이너스 1.31%입니다. 정규장이 닫히고 몇 분 뒤 보도자료가 풀렸습니다. 매출 608억 100만 달러, 전년 대비 28% 증가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88조 원입니다. 환율 효과를 걷어낸 불변 환율 기준으로도 27% 성장입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숫자는 약 601억 9천만 달러였으니 매출은 넘겼습니다. 자커버그는 보도자료에서 AI is accelerating our core business today, powering our next generation of products, and opening the door to entirely new enterprise opportunities 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당장 본업을 가속하고 있고 다음 세대 제품과 새로운 기업 대상 사업의 문을 열고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보도자료의 두 번째 줄은 이익입니다. 희석 주당 순이익 6달러 18센트, 1년 전 7달러 14센트에서 13% 뒷걸음질입니다. 순이익도 158억 4,800만 달러로 14% 줄었습니다. 시장이 기대한 주당 순이익은 집계처에 따라 7달러 17센트에서 7달러 23센트 사이였습니다. 시감의 첫 반응은 오히려 위였습니다. 587달러 54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출 숫자만 보고 반사적으로 산 매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뒤 새벽 6시에 컨퍼런스 콜이 시작됐고 수즌이 최고 재무 책임자가 비용과 가이던스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가격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뒤로 낙폭을 키웠고 시간의 거래는 결국 7%가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익이 왜 무너졌는지부터 보겠습니다. 2분기 총 비용은 420억 2,600만 달러, 전년 대비 55% 증가입니다. 매출이 28% 늘어난 회사의 비용이 55% 늘었으니 이익이 늘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187억 7,500만 달러로 8% 감소, 영업이익률은 31%입니다. 1년 전 같은 분기 영업이익률은 43%였습니다. 12%포인트 압축입니다. 이 비용 안에는 성격이 다른 세 덩어리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 소송 관련 충당금 24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 3조 5천억 원 규모가 판매 관리비 항목에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지난 5월 인원 감축에 따른 위로금 11억 8천만 달러입니다. 셋째, 연구개발비 216억 5,600만 달러입니다. 1년 전 129억 4,200만 달러에서 67% 늘었습니다. 우리 돈 31조 원을 한 분기 연구개발에만 썼습니다. 수즌리는 콜에서 이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Excluding the Q2 legal charges and severance expenses, our second quarter operating income would have increased 9% year over year. 소송 충당과 위로금을 빼면 영업이익은 8% 감소가 아니라 9% 증가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장의 계산과 회사의 계산이 갈립니다. 회사 말이 산수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에서 7% 넘게 팔린 이유는 일회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쪽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남는 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네 줄을 꼽습니다. 세율, 캐펙스,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입니다. 첫째, 세율입니다. 2분기 실효세율은 16%로 1년 전 11%보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게는 가이던스 쪽입니다. 회사는 2026년 남은 분기의 세율 전망을 기존 13에서 16% 구간에서 15에서 17% 구간으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서 나라가 떼어가는 몫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애널리스트들이 향후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낮춰 잡아야 하는 조정입니다. 소송 충당금은 다음 분기에 사라질 수 있지만 세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캐펙스입니다. 2분기 캐펙스는 금융리스 원금 상환을 포함해 310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 약 45조 원을 한 분기에 서버와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에 밀어넣었습니다. Investing.com은 이 숫자가 1년 전 같은 분기 170억 달러에서 거의 2배가 된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2026년 연간 캐펙스 전망을 기존 1250억에서 1450억 달러 구간에서 1300억에서 1450억 달러 구간으로 좁혔습니다. 상단은 그대로인데 하단을 올렸습니다. 가이던스 구간에 하단을 올린다는 것은 최소한 이만큼은 쓴다는 약속입니다.
연간 하단 1,300억 달러는 우리 돈 약 188조 원입니다. 시장이 원했던 것은 상단을 낮춰 여기가 천장이라고 말해주는 쪽이었는데 회사는 바닥을 올려 여기가 최소치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자사주 매입입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클래스 A 보통주 재매입 항목은 이번 분기 0달러입니다. 1년 전 같은 분기에는 101억 6,700만 달러, 우리 돈 14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반기 누적으로도 0입니다. 배당은 13억 5,300만 달러를 그대로 지급했으니 주주 환원을 아예 끄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쪽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분기에 회사는 장기 차입으로 249억 1천만 달러를 순조달했습니다. 우리 돈 36조 원입니다. 그 결과 장기 부채는 2025년 말 587억 4,400만 달러에서 836억 6,4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현금과 유가증권은 902억 6천만 달러가 남아있으니 재무 구조가 위험한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남는 현금으로 자기 주식을 사서 주주 몫을 키우던 회사가 빌린 돈으로 설비를 사는 회사로 옮겨갔습니다. 넷째, 그리고 오늘 가장 크게 팔린 줄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 7억 8,400만 달러. 1년 전 같은 분기는 85억 4,900만 달러였습니다. 91% 감소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1천억 원입니다. 88조 원을 벌어들인 회사의 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1조 원 남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는 현금을 못 벌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18억 6,200만 달러로 1년 전 255억 6,100만 달러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유형자산 취득에 301억 1,600만 달러, 금융리스 원금 상환에 9억 6,200만 달러가 나가면서 남은 게 7억 8,400만 달러입니다. 벌어들인 현금을 거의 전부 설비로 바꿨습니다. 현금 흐름표에는 앞으로를 예고하는 두 줄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이번 분기 63억 5,600만 달러로 1년 전 43억 4,200만 달러에서 46% 늘었습니다. 지금 분기마다 310억 달러씩 사들이는 서버와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줄로 되돌아옵니다. 캐펙스는 현금 흐름을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천천히 누릅니다. 영업이익률이 43%에서 31%로 내려앉은 이번 분기의 주범은 아직 감가상각이 아니라 연구개발비와 일회성 비용입니다. 감가상각이 누르는 국면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다른 한 줄은 주식 보상 비용입니다. 76억 5,800만 달러로 1년 전 48억 3,400만 달러에서 58% 늘었습니다. 임직원 수는 줄었는데 주식으로 지급하는 보상은 절반 이상 늘었습니다. 인건비 증가의 몸통은 지난 1년간 늘린 기술 인재, 특히 인공지능 인재 채용입니다. 사람 수를 줄이면서 사람값을 올리는 교체입니다. 이 교체 비용은 위로금과 달리 매 분기 반복됩니다. 앞을 보는 숫자도 기대보다 낮았습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610억에서 640억 달러입니다. LSEG 집계 기준으로 중간값 625억 달러는 월가 예상치 631억 5천만 달러를 밑돕니다. 게다가 이 가이던스는 환율이 전년 대비 성장률의 약 1%포인트 역풍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환율이 순풍이었습니다. 불변환율 성장률이 28%가 아니라 27%였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순풍이 역풍으로 돌아서는 구간입니다. 연간 총비용 전망도 소송 충당금 24억 달러를 반영해 1,650억에서 1,690억 달러로 하단을 올렸습니다. 사거래일 전에 알파벳이 먼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벤진가 집계에 따르면 알파벳은 매출과 클라우드 모두 시장 예상을 넘겼는데도 연간 캐펙스 전망을 올린 직후 주가가 7% 급락했고 하루의 시가총액 2,94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시장의 다음 심사 대상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였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의 실적이 오늘 새벽 같은 시간대에 나왔습니다. 결과는 갈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이 18% 늘어 900억 달러, 주당 순이익사 달러 81센트로 시장 전망을 넘겼고 아주어 클라우드 매출은 회계연도 연간 기준으로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베런즈는 이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캐펙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주가는 시간 외에서 크게 올랐다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같은 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익까지 넘겼고 캐펙스도 유지했습니다. 메타는 이익이 뒤로 물러난 위에 캐펙스 하단까지 올렸습니다. 시장이 더 무겁게 본 쪽은 후자였습니다. 벤진가 집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전 12개월 캐펙스는 약 972억 달러, 메타는 약 758억 달러였습니다. 메타의 올해 가이던스 하단 1,300억 달러는 그 758억 달러에서 다시 70% 이상 늘리는 숫자입니다. 절대 규모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지만 증가율의 기울기는 메타가 훨씬 급합니다. 본업은 좋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메타의 앱을 쓰는 사람은 36억 명으로 3% 늘었습니다. 광고 노출은 14% 늘었고 광고 단가는 12% 올랐습니다. 노출을 늘리면 보통 단가가 눌리는데 이번 분기는 양쪽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수잔 리는 그 이유를 두 개의 기술 지표로 설명했습니다. 메타의 생성형 광고 추천 모델 잼과 시퀀스 러닝 기반 광고 랭킹 개선을 합쳐 페이스북에서 광고 클릭이 8.3%, 전환이 15.7% 늘었다고 했습니다. 광고주가 쓰는 자동화 도구 애드밴티지 플러스는 연매출 런레이트 7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광고 소재 도구를 하나 이상 쓰는 소규모 사업자가 900만 곳입니다. 참여 지표도 같은 방향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전세계 사용 시간은 두 자릿수로 늘었고 페이스북 동영상 사용 시간은 전세계 기준 9%,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0% 넘게 늘었습니다. 리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랭킹 개선을 적용해 인스타그램 세션이 0.15% 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피드에 추천되는 콘텐츠 중 절반 이상이 만들어진 지 하루가 안 된 콘텐츠이고 1년 전에 2배가 넘습니다. 사용자가 자연어로 추천 어고리즘에 직접 지시를 넣는 기능도 열었는데 이 기능을 써본 사용자의 80% 이상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광고주 쪽 실제 사례도 콜에 나왔습니다. 브라질의 대형 렌터카 업체 모비다는 왓츠앱에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붙여 차량 선택부터 결제까지 한 대화 안에서 끝나게 했고 한 달 동안 왓츠앱 경로의 1일 예약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습니다. 그 대화의 85%는 사람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종결했습니다. 인도의 의류 브랜드 언더니트는 애드밴티지 플러스의 자동화 도구를 겹쳐 쓴 뒤 구매가 13%, 장바구니 담기가 16% 늘었습니다. 광고 단가가 12% 오른 배경에는 이런 성과 데이터가 깔려 있습니다. 광고주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전환을 얻으면 단가를 올려도 떠나지 않습니다. 사용자 쪽 기록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인스타그램 일간 사용자 20억 명 돌파, Thread 월간 5억 명 돌파, 왓츠앱은 월드컵 결승 때 초당 3천만 건 메시지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앱 패밀리 기타 매출은 분기 기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겼고 73% 성장했습니다. 왓츠앱 유료 메시징과 구독이 끌었습니다. 광고 하나에 의존하던 매출 구조에 두 번째 줄기가 생기는 초기 신호로 볼만합니다. 다만 전체 매출 608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는 아직 1.7% 수준이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저커버그는 콜에서 컴퓨터 자체를 파는 사업까지 언급했습니다. We're getting a lot of offers for compute at a significant premium over what we paid for it. 자기들이 지불한 값보다 상당한 프리미엄의 컴퓨터를 사겠다는 제안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두 방향으로 읽힙니다. 회사가 사들인 설비의 시장 가치가 이미 원가보다 높다는 자산 가치 주장이면서 동시에 지금 쏟아붓는 CapEx를 정당화하는 논거이기도 합니다. 콜에서 저커버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쓴 부분은 비용이 아니라 제품이었습니다. 사용자를 대신해 24시간 일하는 퍼스널 에이전트, 왓츠앱과 메신저에서 이미 주간 100만 곳의 사업자가 쓰고 있는 비즈니스 에이전트, 새로 내놓은 구독 상품 메타원, 개발자용 모델 API까지 이어졌습니다. 새 모델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뮤즈 스파크 1.1과 뮤즈 이미지, 뮤즈 비디오입니다. 메타 AI를 재구축하고 뮤즈 스파크를 붙인 뒤 매일 이 비서를 쓰는 사람이 60% 늘었습니다. 하드웨어에선 애실로 룩소티카와 함께 만든 메타 글라스를 내놨고 카일리 제너와 디자인한 라인도 포함됐습니다. 초기 판매는 회사 기대를 넘었고 자세한 라인업은 9월 23일 커넥트 행사에서 공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것은 각각이 언제부터 얼마를 벌어들이는지에 대한 숫자입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에 이 신제품들의 기여가 따로 잡혀 있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수익화 방식은 구독과 개발자용 모델 API, 컴퓨트 판매 같은 기회를 언급하는 수준까지였습니다. 지출 쪽에는 구간과 하단과 연도까지 붙어 있는데 회수 쪽에는 시점이 없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부터 가격이 아래로 방향을 잡은 데에는 이 비대칭도 겹쳐 있습니다. 그 사이에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드는 잉여 현금 흐름과 늘어나는 부채뿐입니다. BBC는 이익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계속 지출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을 전했습니다. 시킹 알파의 한 기고자는 정반대로 마진 압축이 연구개발과 소송과 위로금에서 온 것이고 운영 지표와 매출 성장은 강하다며 이번 하락이 기회라는 강세론을 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벌어들인 현금을 전부 설비로 바꾸고 자사주 매입을 끄는 이 결정이 몇 년 뒤 옳았다고 판명될 결정인지 아니면 회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는 청구서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회사가 이 부담을 나누려는 시도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실적 발표 전날 메타는 블랙락과 텍사스 엘패소에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짓는 합작을 발표했습니다. 총 개발비는 약 140억 달러이고 블랙락이 운용하는 펀드가 80%를 소유하고 메타는 20%만 갖습니다. 메타는 땅과 공사 중 자산을 넣고 블랙락이 현금을 넣습니다. 2028년부터 가동하고 메타가 초기 단독 입주자가 됩니다. 자기 대차 대조표 밖에서 캐파를 확보하는 경로입니다. 앞으로 이런 구조가 늘어나면 회계상 캐펙스 숫자와 실제 확보하는 컴퓨트 규모 사이에 간격이 벌어집니다.
밸류에이션도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정규장 종가 $585 61센트 기준으로 메타의 최근 12개월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즉 트레일링 PR은 20배 초반 수준입니다. 같은 날 알파벳은 10배 중후반, 마이크로소프트는 20배 초반, 아마존은 20배 중후반 수준이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밀린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배수는 한 단계 더 낮아집니다. 겉으로는 싸졌습니다. 다만 트레일링 PR의 분모는 이미 벌어놓은 최근 12개월 이익이고 포워드 PR의 분모는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향후 12개월 이익입니다. 문제는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메타의 포워드 PR이 대부분 오늘 새벽 발표 직전 컨센서스로 계산된 숫자라는 점입니다. 세율 가이던스 상향도, 연간 비용 가이던스 하단 상향도, 낮아진 3분기 매출 중간값도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분모입니다. 앞으로 며칠 사이 그 추정치가 내려오면 주가가 빠진 만큼 포워드 배수가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남은 리스크 두 개를 짚겠습니다. 하나는 법적 리스크입니다. 회사는 보도자료에서 여러 시장에서 청소년 관련 사안에 대한 감시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 미국에서 청소년 관련 재판이 여러 건 예정돼 있어 중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직접 적었습니다. 이번 분기 소송 충당금 $24억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회사 문서에서 흔들립니다. 다른 하나는 인력입니다. 6월 말 기준 임직원은 75,472명으로 전년 대비 1%, 전 분기 대비 3% 줄었습니다. 이 숫자에는 5월 감축 대상 약 8,000명이 아직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은 3분기 말까지 집계해서 빠집니다. 다음 분기 인원 감소폭은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찍힙니다. 사람을 줄이면서 연구개발비를 67% 늘리는 회사입니다. 비용이 사람에서 설비와 인공지능 인재로 이동하는 중이고 이 이동이 끝나기 전까지 손익계산서는 계속 어수선하게 보일 겁니다. 다음 분기 실적에서 제가 먼저 볼 줄은 매출도 주당 순이익도 아닙니다. 현금 흐름표의 두 줄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넘어서는지 그리고 자사주 매입 칸의 숫자가 돌아오는지. 알파벳은 이미 지난 분기에 첫 번째 줄을 넘겼고 그날 시가총액 $2,940억 잃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301억 1,600만 달러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318억 6,200만 달러에 아직 못 미칩니다. 금융리스 상황까지 더하면 남는 잉여 현금 흐름은 7억 8,400만 달러 뿐입니다. 다음에 빅텍 실적이 나올 때 이 두 줄부터 찾아보시면 뉴스보다 먼저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오늘 새벽 숫자를 원문표까지 대조해서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적표 아래쪽 줄까지 같이 뒤져보는 흐름을 계속 함께 보고 싶으시면 구독해 두시는 게 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